씨앗을 멀리 퍼뜨리려면 최대한 오래 비행해야 하는데 낙하산처럼 공기 저항이 큰 천막이나 헬리콥터처럼 길쭉한 전동 프로펠러도 없는 구조로 어떻게 가능할까? 꽃잎이 달려있긴 하지만 단풍나무 씨앗의 날개처럼 비행에 큰 도움을 줄 만큼 면적도 넓지 않다. 특별한 구조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나만 한 게 아니었나 보다. 그 비밀을 알아내겠다며 자료를 찾던 중 최근 발표된 에든버러 대학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발견했다. 샛노란 꽃잎이 하나둘씩 희끗희끗 흰머리가 되고 어느새 수북한 손뭉치가 되어 씨앗을 퍼뜨릴 준비를 하는 꽃. 아침 저녁엔 선선하다가 낮이면 더위가 살짝살짝 얼굴을 내비치는 봄의 길목에서 만나는 민들레다. 그 변화를 보면 이 작은 생명체도 생존을 위해 부지런히 준비하는구나 라며 기특하면서도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 하며 정신을 차리게 된다. 바람을 타고 씨앗이 날아간 탓에 민들레 씨앗 일부가 비어있는 모습은 꼭 누가 한 입 베어먹은 호빵 같아 재미있으면서도 이유 없는 아쉬움을 남긴다. 어렸을 땐 민들레 씨앗을 후후 불고 싶을 뿐이었는데 지금은 더 많은 걸 떠올리고 느낀다. 꽃은 그대로인데 상황이 바뀌니 생각과 감정도 달라지나 보다. 덕분에 전에는 몰랐던 매력을 발견하게 된다. 솜털 같은 구조가 특히 그렇다. 대로변이나 운동장 등 우리가 흔히 보는 민들레는 서양 민들레며 바람으로 씨앗을 퍼뜨리는 풍매화다. 씨앗을 멀리 퍼뜨리려면 최대한 오래 비행해야 하는데 낙하산처럼 공기 저항이 큰 천막이나 헬리콥터처럼 길쭉한 전동 프로펠러도 없는 구조로 어떻게 가능할까? 꽃잎이 달려있긴 하지만 단풍나무 씨앗의 날개처럼 비행에 큰 도움을 줄 만큼 면적도 넓지 않다. 특별한 구조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나만 한 게 아니었나 보다. 그 비밀을 알아내겠다며 자료를 찾던 중 최근 발표된 에든버러 대학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발견했다. 민들레는 씨방, 꽃잎, 암술, 수술 말고도 갓털이라는 구조를 갖는다. 90에서 110개 가닥으로 이루어진 털뭉치라고 이해하면 쉽다. 씨방과 꽃잎 사이에 위치하며 비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공기가 갓털 사이를 통과할 때 털의 위쪽과 아래쪽 공간 사이에 압력 차이가 생기고 그로 인해 위쪽에 고리 모양의 작은 공기 소용돌이가 생성된다. 맞다. 이 소용돌이 덕분에 공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저항이 생겨서 씨앗이 떠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갓털이 낙하산 역할을 하는 셈이다. 공기 저항을 늘리는 건 천막처럼 육안으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공기 흐름으로도 가능하다니.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움직임을 어떻게 알아냈을까? 연구진은 특수 제작한 관측 장치에 미세 입자를 뿌렸고 레이저로 이 입자를 비추어 흐름을 관찰했다. 동시에 이 모든 것을 고속 촬영 카메라로 포착해 면밀히 분석했다. 아주 미세한 털과 털 사이, 맨눈으로 관찰하기 힘든 부분까지 밝혀내는 연구진의 노력과 과학의 힘이 놀라울 따름이다. 실험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연구진은 일부 날벌레의 날개에서도 이와 비슷한 구조를 발견했다. 그들은 삽주벌레를 예로 들었다. 이 벌레의 날개는 천막 형태가 아닌 간격이 있는 갓털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행할 때에는 민들레처럼 여기에 안정적인 공기 소용돌이가 형성된다. 연구진은 오랜 시간 진화하여 생태계에 최적화된 구조는 과학 연구에 깊은 통찰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드론이나 소형 비행체의 전력 소모를 감소시키는 기술에 적용할 수도 있다. 바람을 타고 곳곳에 퍼져나가는 민들레 씨앗처럼 이미 일상 구석구석에 자연의 원리를 적용한 시설이 포진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연구진의 노력이 대단하다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려는 순간 자연의 위대함에 한번 그리고 우리의 삶과 밀접하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다. 각각의 식물은 기나긴 시간, 동물들의 공격과 모진 환경을 피하지 않고 꿋꿋이 이겨내며 여러 세대에 걸쳐 생존에 최적화된 방법을 강구해왔다. 석학들이 머리를 맞대고 궁리해야 그 원리가 밝혀질 만큼 정교하며 과학적이다. 심지어 아직까지 베일에 쌓인 원리가 더 많을 수 있다. 아마 지금이 완성형이라고 여겨지는 모습도 알고 보면 진화의 최종 목적지로 향하는 과정일 수 있다. 움직이지 않고 한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이유로 식물을 무능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제대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두고
식물국회라고 부르는 것도 그렇다. 하지만 정말 무능한 건 건강한 신체와 지성을 갖췄는데도 내면은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무는 상태가 아닐까. 하나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데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꽃이 있다. 작약이 그렇다. 작약은 고운 꽃잎이 활짝 핀 모습이 탐스러워 한박꽃이라고도 불린다. 중국에서는 서면 작약, 앉으면 모란이라는 문장으로 아름다운 사람을 작약에 빗대 표현하며 프랑스에서는 작약을 성모의 장미,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산속의 장미라 부르며 그 매력을 칭송한다. 그래서일까? 작약은 부케나 꽃꽂이의 소재로도 인기가 좋다. 그뿐 아니라 오래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술가들이 사랑한 꽃으로서 소설과 그림, 영화 등 각종 예술작품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종종 작약과 모란이 혼동될 때가 있다. 작약은 풀이기 때문에 땅속에서 붉은 싹을 틔우는 반면 모란은 나무로 나뭇가지 끝에서 새순이 돋는다. 같은 이유로 겨울이 되면 작약은 줄기 없이 뿌리만 남으며 모란은 잎이 떨어진 가지만 남게 된다. 최근의 기후변화로 크게 두드러지진 않지만 개화 시기는 작약이 5월에서 6월, 모란은 4, 5월로 조금 차이가 있다. 이 둘의 잎의 생김새도 살짝 다르다. 작약잎은 둥글고 길쭉한 3개의 잎이 모여서 나고 광택이 있는 반면 모란잎은 둥글넓적한 잎이 잎자루의 양쪽에 달려있고 광택은 없다. 그런데 솔직히 아직도 그 차이가 크게 와닿지 않는다. 자료를 찾으니 꽃의 색에 주목하면 더 쉽단다. 작약은 수많은 노란 수술이 3개에서 5개의 암술을 감싸고 있어 꽃 중앙이 전체적으로 노랗게 보이는 반면 모란은 암술과 수술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앞으로 모란 또는 작약을 마주한다면 꽃의 중앙부터 살펴보고 정체를 가늠해야겠다. 작약은 예로부터 약용으로 널리 쓰였다.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작약의 영어 이름인 피오니가 그리스 신화 속 치유의 신 파이온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봤을 터. 파이온은 신들이 싸울 때 작약의 뿌리로 상처를 낫게 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동의보감에도 작약이 등장한다. 여기에 성질이 평하고 약간 차며 맛은 시고 쓰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주된 효능은 몸이 저리고 쑤시고 아픈 것을 낫게 하며 혈맥을 잘 통하게 한다. 특히 여성 질환과 산후에 발생하는 질병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도 전해진다. 그럼 서양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 약재로서 작약의 역할은 끝이 난 걸까? 아니다. 백작약의 뿌리를 코에 갖다 대면 어디선가 맡아봄직한 냄새가 날 거다. 우리 집 약장 아니면 한의원 얼추 비슷하다. 백작약의 뿌리는 쌍화탕의 재료이기도 하다. 몸살 기운이 돌 때 생각나는 그 갈색 병약 맞다. 나와 굉장히 밀접한 곳에서 작약의 흔적을 발견하니 일상적인 감기부터 각종 내상 질환까지 치료하는 작약의 다재다능한 면모가 실감된다. 요즘은 작약의 뿌리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화장품도 꾸준히 출시되고 있다. 이처럼 여러 방면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작약, 부러운 존재가 아닐 수 없다. 겉모습이 훌륭하면 쓰임이 적을 수 있는데 겉과 속 모두 완벽하다. 바쁘기만 하고 내실 없는 나와 정반대다. 지금부터라도 다방면에서 최고점을 찍어보자라며 의지를 불태우려는 순간 일상을 돌아보니 작약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멀티플레이어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마감 기한에 맞춰 원고를 써내는 작가이자 에디터로, 식물을 돌보는 식물 집사로, 식구들의 안부를 묻고 챙기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숨만 쉬고 살아도 최소 3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매주 유튜브에 브이로그 영상을 업로드하는 유튜버로, 취미로 뜨개질을 하는 니터로, 빵을 굽는 홈베이커로, 운동과 식단 관리에 열을 올리는 다이어터로도 살고 있다. 비록 그 역할을 해내는데 급급해 자랑할 만한 성과는 없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내가 되어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 내가 가진 능력을 상황에 맞게 발휘하고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 쌓이면 나의 내면은 분명히 단단해질 테니까.